안녕하세요. 저는 IITP 아카데미를 맡고 있는 정책기획팀 홍승현 선임입니다. IITP 아카데미는 ICT 기술 산업의 동향과 미래 등을 우리 원내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진행하는 세미나 프로그램으로 금번 IITP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삶의 공간 디지털로 확장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이 가상으로 넓어지고 가상의 화폐 등 새로운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이 변화 속에 있는 ICT 기술과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IITP 아카데미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그인 메타버스 발표를 맡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이승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로그인 메타버스, 인간, 공간, 시간의 혁명이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메타버스가 혁명인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버스가 지금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트렌드를 넘어서 비상하는 단계라면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비상을 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 메타버스 시대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순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자료가 1년 동안의 검색 추세 변화량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 검색어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검색 키워드가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잠잠하다가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메타버스가 이렇게 시끄러운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타버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메타버스에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가올 새로운 미래의 모습이다, 새로운 미래 사고가 메타버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좀 종합하고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고 공진화하면서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작년 10월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이코노미스트에서 메타버스 특집을 다루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랑이 이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더욱더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오큘러스 2가 발매가 되고, 에픽 게임즈 CEO도 이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메타버스가 넥스트 버전 오브 인터넷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래의 모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2030년 약 1.5조 달러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 글로벌 GDP의 1.8%를 차지할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메타버스 시장이라는 데이터라는 자료는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대체적인 지표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시장을 보통 현재로는 메타버스 시장으로 이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라고 범주를 좀 더 넓히면은 아마 시장의 규모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그냥 어떻게 말하면 떠도는 키워드들은 아니고요, 트렌드는 아니고 현재 한국의 정부에서도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신산업 전략 TF가 형성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투자해야 될 성장 분야 5개들을 선정을 했거든요. 이미 선정한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고 또 다르게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야들을 주목을 했는데, 바로 메타버스가 이 안에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5번째 이제 메타버스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업 쪽에서도 보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게, 많은 인터넷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사업 목적에 집어넣고 서비스를 출시하고 굉장히 인터넷 기업들은 활발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통신 기업인 SKT가 이번에 기업 분할을 하면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간다고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실에다가 정보를 얹혀주는 형태의 어떤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현실에다 정보를 뿌려줄 것인가,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가상을 만들 것인가라는 2가지 축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정보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개인의 아이덴티티 정보가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크게 4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작성된 자료가 2006년도 자료입니다. 6년도 자료인데, 이 시기 때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약간 4가지 형태가 조금 더 구분되어 있는 형태였다면 과거에, 이제는 이것들이 융합을 하게 되죠. 융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서비스 있지만 당연히 라이프 로깅 형태가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버추얼 월드지만 당연히 라이프 로깅이 결합되어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이렇게 융합되어 가면서 특정한 한 가지 형태라기보다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이 네 가지 엘리멘트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새로운 하나의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사실은 직관적으로 한 번에 이야기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비유적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유니티 CEO가 이제 얘기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메타버스는 다양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방문하면서 살아가는 일종의 소우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소우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피지컬 월드가 지구가 여기 있고요. 우리는 필러 오브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창조의 새로운 축들, 인간의 어떤 창조적인 생각과 새로운 기술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나 인공지능과 그리고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리고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이러한 기술 기반들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과 결합이 돼서 하나의 새로운 가상의 벌처 월드들을,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한계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행성들이 이렇게 쏘아 올려지고 이것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현실과도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라고 이제 유니티 CEO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들,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이런 하나의 행성일 거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라는 행성,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라는 행성, 그리고 포트나이트라는 행성, 그리고 제페토라는 행성,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과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우리들이 들으면 놀랄 만큼의 많은 수억 명들의 가입자들이, 이용자들이 이 안에서 살아가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활동을 가장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을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 기업들이 물론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과거 현지랜드 하이브라는 회사인데 방탄소년단을 갖고 있는 회사죠. 과거에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에 BTS 방탄소년단들은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 안에서 현실의 지구에서 공연을 했었죠, 그죠? 근데 그러다가 공연이 어려워지니까 메타버스 방식 공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AR과 XR을 활용해서 가상 현실을 위해서 가상의 정보를 덧입힌 형태의 공연을 했는데 이틀 동안에 입장료 수익이 500억, 이틀 동안 공연인데요. 500억의 수익을 매출을 창출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공연에서는 멤버 중에 한 명이 어깨를 다쳐서 공연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메타버스 방식 홀로그래픽을 적용을 해서 참여가 어려웠지만 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의 또 공연의 재미있는 공연은 현존하지 않는 이 세상에 없는 신해철 가수를 고인을 불러서 홀로그래픽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방탄소년단과 같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의 공간을 또 만들어냈고요. 현실에서 소환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불러냈고 현실의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도 벗어났죠. 그러니까 현실을 위해서 이렇게 가상들을 덧붙인 형태의 공연들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포트나이트라는 완전히 가상된 공간 안에서도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들을 출시했고 댄스 버전을 출시를 했죠. 그리고 제페토라는 행성에도 투자를 하고 브이라이브도 인수를 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독립적으로 또 다른 위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BTS 유니버스와 BTS 월드라는 게임 월드를 또 가지고 있죠. 하나의 IP를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과 연계가 되어 있고 월드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이제 아바타들이 있죠. 타이니타임이라고 하는 아바타들도 있고 이들이 또 광고도 찍습니다.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한 개의 IP가 이렇게 지금 많은 행성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다른 행성에 방문하고 있고 다른 행성에 투자를 하고 있죠. 이것들이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유니티 CEO가 이것들이 현실과 가상관실이 융합된 이제 소우주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은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은 아니고 초기에 있었습니다. 1999년에 사이월드가 있었고 2003년도에도 이제 세컨 라이프가 있었죠. 그리고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많이 발전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의 메타버스들은 특히나 뭐 게임 속에서 벌처 월드들은 게임 안에서 미션을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거나 경쟁을 해서 이기거나 이런 패러다임이 강했고요.
그리고 가상 속에서도 생활을 했었죠. PC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가상 소통 플랫폼 공간들이 있었는데 이 플랫폼 공간들이 이제 모바일 기반의 SNS를 만나면서 전부 다 가입자들이 대거 모바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 간에도 물론 이 안에서 경제활동은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부분 다 소비를 하는 경우입니다. 경제활동 중에서 대부분 게임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미션을 해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대부분 일종의 재화를 거래한다고 해도 공급자가 제공하거나 제약이 정해져 있는 한정된 거래 형태의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죠. 그래서 서비스 프로바이더스는 기획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메타버스는 게임과 가상 소통 공간이 이제 선택적으로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특화되거나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나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공간이 있고 별도로 따로 있고 그들이 또 생활하는 공간도 따로 있고 그리고 생활 공간을 특화시킨 공간이 이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나 제페토 같은 이런 공간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안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초기의 메타버스가 소비 중심이었다면 여기서는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원하는 게임을 만들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팔고 다시 소비하고 현실 경제에서 환전을 해서 다시 쓸 수 있고 현실과 연결되어 있고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술 진화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의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나 데이터 테크놀로지,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이제는 진화되고 있고 융합되고 있죠. 현재 메타버스와 초기 메타버스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로블록스의 경우에는 이제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억 5천만 명인데요. 한 1개월 동안 들어온 사람 수가 이 정도인데 700만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현재 지금 5천만 개 이상의 게임들을 만들어냈고요. 이들이 만드는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만든 수익을 통해서 로블록스 안에서 로벅스라는 화폐를 통해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환전을 해서 지금 현실 경제에서 원하는 물건도 살 수 있죠. 현실과 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경제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플랫폼이 있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 구조가 가상과 현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제페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 출시가 돼서 2년 정도가 됐는데 현재 가입자 수가 벌써 전 세계 2억만 명이고 이 안에서 6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크리에이터들이 이 제페토 스튜디오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제페토에서 판매되는 아이템의 80%가 다 이렇게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입니다. 아이템들입니다. 하루에 의상 같은 경우는 7,000개, 8,000개씩 신제품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가상의 직업으로 가상 이런 아이템, 옷 디자이너가 되는 사람도 있고 가상 건축가가 되는 사람도 있다가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서 번 돈으로 저는 현실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월 매출 1,500만 원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제퍼트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왜 혁명일까요? 혁명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과 다른 뭔가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있다는 뜻인데 편의성 측면이나 먼저 연결 이동성 측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인터넷 혁명의 시대라고 보면은 PC에서 모바일로 진화를 했죠. 우리가 지금 이 메타버스 혁명의 단계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연결이나 이동성은 말도 못하게 빨라지고 있죠. 네트워크들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고 초고속 저지간 초연결이 되고 있고 편의성 측면에서 우리는 기존에 있던 고정된 기기들 PC를 쓰다가 우리는 갖고 다니기 편한 모바일 기기들을 썼고 지금은 이제 착용의 시대로 웨어러블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시계뿐만 아니라 글래스부터 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제는 착용의 시대로 들어왔죠. 기존의 것들을 휴대를 하면서도 그리고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입출력하는 방식들이 과거에는 마우스와 키보드로 입출력을 했던 거죠. 상호작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진화를 해서 터치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넘어선 다음 단계로는 오감을 활용하게 됩니다. 시선으로 제어를 할 수 있고 손짓으로 할 수도 있고 보이스로 할 수도 있고요. 상호작용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까지 우리는 2D 스크린 화면에 많은 제약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화면의 제약도 사라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버추얼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서는 또 다른 화면들이 필요가 없죠. 거기가 생활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AR 글래스를 쓰게 돼도 우리가 보는 것이 다 화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면의 제약도 크게 벗어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인터넷 시대와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편의성, 상호작용, 화면 공간 확장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론 측면에서 보면요, 범용 기술은 이제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용 기술은 다수의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 한 산업의 이용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 이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생산성의 혁신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이미 과거에 많은 범용 기술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전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바퀴가 그렇고요, 인터넷이 그렇고, 모든 산업에서 다 적용이 되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산업의 혁신 생산성들을 다 높여왔죠. 실제적인 실증 결과들도 이렇게 생산성을 높였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들을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근간이 되는 기술들을 뽑아본다면은 이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와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꼽을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메타버스는 이 현실에 있는 우리가 리얼 월드를 이 메타버스 세계로 연결해주는 아주 코어 기술들은 XR과 DNA가 결합된 형태의 범용 기술의 복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하나하나가 지금 다 사실은 범용 기술이거든요. 인공지능도 그렇고, 블록체인이나 데이터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XR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이 하나의 범용 기술도 사실은 크게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파급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해석을 좀 해보자면은, 메타버스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가상융합 경제라는 개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개념으로는 영국에서 2018년도에 이머시브 이코노미라는 국가 전략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번역을 따지면 실감 경제 이쯤 될 것 같은데요. 범용 기술의 우리가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를 활용해서 특정 영역, 산업 영역을 벗어나서 경제 전반, 사회에 이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코노미를 일으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말에 가상융합 경제 전략이 발표가 됐고요. 개념상으로는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메타버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1998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익스피리언스 이코노미, 경험 경제라는 개념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주목받았던 경제 가치의 진화를 설명하는 개념인데요. 이 경험 경제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의 농업 경제 시대를 지나서 산업 경제 그리고 서비스 경제에 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경험의 시대를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예전에는 커피를 먹는 방식이 원재료를 그냥 추출하는 아주 1차원적인 방식이죠. 원두를 직접 만들어서 직접 손으로 가공해서 먹는 방식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패키징이 되죠. 대량 메이크의 시대입니다. 제조의 시대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의 시대로 갑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다 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이 경험 경제 시대에는 이것보다도 더 큰 부가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요새 만약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그 안에서 누리는 경험적인 가치, 그리고 그들 안에서의 누리는 대화, 그리고 스타벅스가 주는 어떤 경험의 요소들을 다 지불하고 있는 거죠. 커피의 원가는 낮지만 우리는 높은 지불 가치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라인 경제에서는 이제 우리는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커피를 미리 주문해서 아주 편하게 테이크아웃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상융합 경제 시대에는 AR 글래스로 커피 제조 공정들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내가 먹는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 만드는 실제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 가치가 제조에서 서비스로 경험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경험에서 온라인 경험, 그리고 이제는 이머시브한 가상융합 경제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그젠플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생일 파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좀 보자면은,
원재료를 추출을 해서 만드는 방식으로는 뭐 생일 케이크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뭐 채취하고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대량 메이크의 시대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게 가서 그 요소들을 사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서비스 시대는 우리는 케이크를 다 만들어 놓죠. 우리는 그거를 사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기도 하고. 경험의 시대는 우리가 이제 생일 파티 이벤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벤트 회사에 돈을 지불하면은 케이크도 준비해주고 풍선도 준비해주고 이벤트도 준비해주고 가면 갈수록 서비스는 고도화되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더 많은 지불 가치를 지불하면서 더 많은 개인화된 경험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경험의 시대인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가격이 인상적인 어떤 일이 있었는데 VR 다큐 너를 만났다에서 보면요. 딸을 이제 사별한 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안에 보시면 3화에 보시면은 이 안에 여기 케이크 있죠. 그러니까 딸과 같이 하지 못했던 경험의 순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작진과 이제 이런 다큐를 만들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유들이죠.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 공간, 그리고 이제 시간을 돌려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가상융합 시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경험 가치는 개인적으로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되는 거죠. 그만큼 높은 지불 비용을 또 지불할 수도 있게 되겠죠. 경제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XR 플러스 DNA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 그러면은 기존과 다른 인터넷 시대와 다른 경험 가치는 뭔가 뭐가 어떤 부분에 더 차별화가 있나라고 봤을 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이것들을 보면 네 가지 후아이라고 보는데요. 그 엄마를 만났던 VR 다큐에서 보시면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전에 상상할 수 없었죠. 내가 사별한 딸과 만날 수 있다니 이런 상상을 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몰입된 환경으로, 몰입된 경험으로, 진짜 같은 경험으로 느낄 수가 있고 인터랙션 할 수 있고요. 그 공간에 가서 인터랙션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있는 경험들은 다 진영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그 엄마가 딸을 만났을 때 그 딸은 실제로 이제 그 제작진한테 딸에 대한 정보를 주거든요. 사진도 주고 딸의 음성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행적들 이제 어떻게 생활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려주고 인공지능이 또 그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기존과 다른 복합 범용 기술을 통해서 XR 플러스 DNA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 그리고 공간,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경험 설계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상상을 누가 더 많은 상상을 하느냐의 싸움이 된 거죠. 근데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가상영화 메타버스 시대로 이제 혁명적인 변화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메타버스는 그래서 과거에도 있어왔고 생각해보면은 2003년도에 세컨라이프가 나왔을 때도 이거는 좀 뭔가 대단한 것 같았는데 좀 사고가 들었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에도 뭐 포켓몬고가 이게 AR 나와서 굉장한 것처럼 또 급속히 또 주목을 받았다가 또 시끄러들었고 사고가 들었고 뭐 트렌드 아닌가 지나가는 트렌드 아닌가 아니면 이게 정말 구조적인 변화인가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구조적인 테이크오프, 확산이 일어날 때는 그 안에 아주 강력한 원래부터 플랫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인터넷 시대 때 iOS가 있었고 안드로이드가 있었죠. 그런 플랫폼들이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비스 플랫폼, OS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 있었죠. 그런 형태의 어떤 그거와 유사하거나 다른 강력한 플랫폼들이 나타났는가, 있는가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치 휴대폰이 과거에 우리가 커다란 벽돌처럼 비싼 휴대폰이었다가 지금은 우리 휴대폰 보면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엄청난 고성능으로 혁신이 가격의 하락을 유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혁신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일어날 것인가? 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는 지금 그러면은 메타버스 기업들이 정말 그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가? 가능성이 있다면 진짜 돈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의 요건들이 맞다면 이게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이제 본격적인 테이크오프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플랫폼을 보시면요.
말씀드린 것 같이 메타버스가 이제 게임이나 SNS들과 결합해서 이제 엄청난 서비스 플랫폼을 형성을 했죠. 수억 명의 가입자들이 다 모여 있어서 놀랄만한 성과들을 이뤄내고 있고, 그리고 별도의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별도의 자기 IP 사업자들이 자칫 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빅히트,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하이브가 위버스를 만들어냈고, NC소프트가 이제 또 유니버스라는 걸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행성들이 지금 쏟아 올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특징적인 것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너무나 많은 가입자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즐겁게 지내고 있으니까 다양한 사업자들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과 협업을 해야겠죠. 플랫폼들이 더욱더 강력해져야 됩니다. 거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건도 팔고 마케팅 홍보도 하고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협력을 하는 거죠.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구찌나 루이비통 그리고 나이키 하나하나 이름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대학들도 그렇고요. 이 메타버스를 레버리징하는 기회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NFT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근데 NFT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아까 전설했던 것처럼 기존의 초기의 메타버스들은 대부분 다 소비만 했기 때문에 특히 자기가 만든 자산에 대한 개념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생산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내 것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판매 가치도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나 업랜드에서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가상의 자산들이 이제 NFT로 이제 자산 소유가 가능하고 거래가 되고 다시 또 현실로 그것들이 이제 경제 활동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앞으로 나오게 될 지금 싸이월드가 새롭게 또 나올 텐데, 새로운 싸이월드에는 여기 이제 블록체인이나 NFT가 다 반영이 돼 있고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 요소들이 다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다른 형태의 플랫폼들, 메타버스 관광 플랫폼들도 지금 NFT와 결합이 돼서 나올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에 계속해서 부가가치들이 얹혀지는 거죠. 사업자들이 되려고 하고.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플랫폼들이 강력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지금까지 제가 논의드렸던 플랫폼들은 이거 전부 다 그냥 예를 들어서 게임 아닌가? 게임이고 약간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 그냥 메타버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워크 플랫폼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로블록스 게임 플랫폼으로 알고 있지만, 로블록스는 인베스터 데이에서 자기들의 플랫폼 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워크 플랫폼으로 간다. 확장한다. 워크 투게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로블록스 직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그 안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워크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이 HMD를 통해서 인피니트 오피스라는 것들을 만들겠다 라고 계획을 발표했고, 이미 이제 일부 또 다툼이 되고 있고, MS의 또 메시가 발표가 됐죠.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들 중에 재미있는 거는 게더타운과 아니면 팀플로우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 게더타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마인크래프트에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창조할 수 있잖아요, 공간들을. 이게 지금 사실은 보면 그겁니다.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오피스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책상이 있고 내 자리가 있고 그리고 사무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고 다른 오피스 파티션이 있겠죠.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제 아바타가 생성이 되고요. 제 주변에 누가 오게 되면 바로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오게 되면 음성이 지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지나가다 말하면 다 들리잖아요. 대신에 또 멀어지면 안 들립니다. 멀어지면 안 들리죠. 우리가 회의실에 가면은 책자 위에다 회의 자료 올려놓잖아요. 그것처럼 파일이 있으면 파일을 클릭하면 회의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장점, 파일 공유가 자유롭고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가상과 현실이 아주 절묘하게 가상과 현실의 장점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매핑을 시킨 거죠. 이렇게 만나서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둘이 오가다가 만나면은 저희가 이렇게 오피스에서 만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잠깐 지나가다가 만나면 잘 지냈어? 안 보기도 하고 그냥 그 순간에 다시 그냥 차를 마시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메쉬가 발표되고 나서 메쉬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기능들이 가상 협력이 가능하고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이나 훈련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의사라든가 원하는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이렇게 같이 3D 디자인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워크 플랫폼으로 단순히 놀이 플랫폼을 넘어서 워크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게임적인 요소들이 물론 여태까지 메타버스가 많이 강긴 하지만, 메타버스가 온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젠슨왕도 메타버스는 게임에 국한하지 않는다,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옴니버스 플랫폼이 말 그대로 현실의 물리 법칙들이 그대로 구현이 되는 가상 공간을 만든 거죠. 그 안에서 자율주행차를 시범적으로 운전해 볼 수도 있고요. 공장을 실제로 만들기 전에 이렇게 공장을 지어가서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초기의 메타버스들은 게임과 어떻게 보면 소통 중심의 메타버스들, 그것들이 결합된 형태가 가장 먼저 나타났고요. 이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시장도 커지고요. 그러니까 깊이가 굉장히 깊어질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이 폭도 아주 넓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B2C 부분에서 B2B와 B2G 부분으로 워크 플랫폼으로 확정이 되고 있고, 적용 분야가 전 산업으로 확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깊이와 폭이 더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 유니티 CEO가 한 말인데요. 유니티가 가장 지금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게임 엔진을 만드는 분야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건설과 엔지니어링, 자동차 설계, 자율주행 쪽 영역에 관심이 더 많고, 이 하나하나가 가까운 요소들이 게임을 넘어서는 만큼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제는 게임도 게임 다른 영역들을 충분히 강건하게 지키면서 크게 발전을 할 것이고, 이 범위가 엄청나게 확장이 될 것이다.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시대와 메타버스 시대를 구분해 보면, 인터넷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죠. 기본적인 인터넷 시대가 물론 편리함을 줬지만 제약적인 요소들이 다 있었습니다. 화면의 제약,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떤 공간의 제약, 이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제 극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그리고 디자인하는 방식도 기존에 있던 인터넷 시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 중에서 더 봐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여태까지는 서비스 플랫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작 플랫폼들이 아주 중요하죠. 메타버스 환경을 아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인데, 에픽 게임즈가 최근에 발표한 이제 누구나 쉽게 이 버추얼 휴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버추얼 휴먼을 정말 사람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아주 쉽게 무료로. 기존에는 그것들이 다 전문가들 영역이었고 아주 비쌌잖아요. 이제 이것들은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MS에서 이제 AR 홀로렌즈 소개를 할 때 자신과 똑같은 버추얼 휴먼을 소환해서 만들고, 이제 일본어로 이제 설명을 하죠. 모습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죠. 실제로 버추얼 휴먼은 아주 다양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버추얼 휴먼이 지금 릴 미켈란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지금 130억의 수익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아주 급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서 지금 제작 플랫폼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것들이 다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유저 크리에이티드 환경이 됐죠. 그리고 AI가 지원이 되는 강력한 도구들이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급속히 이 양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AI 혼자서도 버추얼 휴먼을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가진 힘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이제 초입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기술 혁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혁신들이 우리가 체감하는 소비자들이 떨어지는 가격, 올라지는 성능, 가성비가 좋아 쓰지 않습니까? 늘 그 고민에 이제 당면하고 있던 메타버스 기기 중에 하나가 이제 VR HMD인데, 이번에 오큘러스 2가 드디어 그 부분에 대해서 갈증을 좀 해소해줬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출시하자마자 지금 140만 대가 작년엔 기준으로 팔렸고, 이 140만 대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큘러스가 들어왔는데 거의 막 완판됐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이 들어왔는데 다 완판됐다고 하고요. 이 4쿼터에 팔렸던 140만 대가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팔렸던 140만 대랑 수치가 같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폰만큼 팔릴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장. 하지만 이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주크버그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메인스트림 디바이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이게 메인스트림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근접할 만한 가치를 주는 기기의 대열로 들어섰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한계가 있었는데. 기술 혁신도 메타버스 관련된 특허들인데요. 특허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은 더욱 계속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기가 잘 팔리는 것들은 당연히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팔리겠죠. 컨텐츠들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안에 있는 컨텐츠도 잘 팔리고 있고요. 고가의 컨텐츠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스팀, 게임, 스팀 VR 접속자가 과거에 보시면은 100만 명이 될 동안에 스팀 VR 접속하는 가입자 3년이 넘게 걸렸어요. 3년이 넘게. 최근에 200만 명이 되는 동안에는 기간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계속해서 줄고 있죠.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기하고 디바이스와 선순환 효과가 생기면서 그리고 스팀 VR을 쓰는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계속 늘고 있고 컨텐츠가 늘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이 혁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페이스북은 계속해서 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커넥트 데이 때 우리는 인피니트 오피스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AR 글래스가 내년쯤에 내놓을 것이다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 홀라이즌은 지금 시험 서비스 중에 벌써 있죠. 시험 테스팅 중에 있고 누구나 쉽게 AR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혁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흥미로웠던 건 AR 밴드인데 이제 여기에 BMI는 뉴로 신경 기술과 연결된 그래서 AR 밴드와 AR 글래스를 쓰고 나면은 이렇게 가상의 물체들을 제어할 수 있고 활을 쏘잖아요. 이렇게 관역에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가상 키보드가 없이 입력이 가능하고 가상 상황들을 다 제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특허들을 내놓고 있고 새로운 기술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글래스가 다들 언제 나올 것인가 주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반지나 아니면 장갑들에 대한 특허들도 가지고 있고 MS도 모든 기업들이 다 관련된 투자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인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특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메이저 대형 기업들이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혁신이 어디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타버스 기기들의 형태가 휴대폰, 콘솔, PC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AR, VR 기기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거울, 타워형 그리고 이제 장갑, 글로브 그리고 이제 트레드밀 같은 이 기기들이 정말 다른 형태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혁신들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돈이 들어올 것인가.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요즘에 투자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모르면은 이제 간첩인데 이 돈나무 누님께서 굉장히 투자를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관심이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어디에 투자하냐가 지금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근데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올 초에 빅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자기들의 투자 분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버추얼 월드가 있고요. 이 안에 메타버스라는 표현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회사로 지목한 회사가 이제 유니티를 지목을 했고 유니티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죠. 얼마 전에 상장했던 로블록스도 50만 주를 상장 당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관련해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코핀이라든가 AR 글래스를 만든 뷰직스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이제 말 그대로 기업의 가치들이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실제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기업의 미래들을 보고 있고 이상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복합 범용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하고 공간과 시간을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경험 설계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적용되는 분야가 일하는 분야, 노는 분야,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분야, 일반적인 라이프 분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정책에도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약간 플레이 쪽이 조금 더 많고 하지만 이 비중들은 전부 다 이제 다른 데로도 확산이 급격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 만나고 우리 메타버스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어떤 현상들을 크게 5가지 이슈로 정리해 보면은 게임을 넘어서 이제 메타버스가 경제 전반, 사회 전반으로 가고 있다. 두 번째는 이 메타버스 기기들이 이제 메인스트림 디바이스를 등장을 포함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휴먼이 급성장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수많은 사업자들이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NFT와도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사실 인간과 시간과 공간을 만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업적으로 보면 또 국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를 뭐 짧게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메타버스 전환 시대를 대비를 해야겠죠.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될 것 같고, 메타버스 시대에도 우리가 이전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1인 크리에이터가 있지 않았습니까? 블로거가 있었고 유튜버들이 정말 1인 창조 시대를 열었죠. 메타버스 시대에도 저는 그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또 다른 기회를 또 잡아야겠죠. 더 고도화된 방식으로 나의 부캐들도 만들 수도 있겠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개인들은 또 다른 역량들을 발휘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스타들이 또 생겨날 것입니까? 그런 기회들도 잡아야겠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 내 산업 밸류체인의 전반에 어떻게 메타버스를 적용할 것인가,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해봐야겠죠. 그리고 누구와 또 협력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스스로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플랫폼과 협력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공재원들을 메타버스로 만드는 방법,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업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경쟁력들을 강화해야 되고, 메타버스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그리고 메타버스에 있는 소비자들을 이해를 해야겠죠. 이 소비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소프트웨어 콘텐츠 쪽에서 제일 많이 썼던 어떤 불변의 원칙 같은 것들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원소스 멀티 유즈, N스크린. 아주 고전적인 전략이면서 아주 확고한 전략이죠, 사실은. 그죠? 근데 메타버스 시대에는 역시 이것들이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부과돼야 되는 개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원 소스 멀티 아바타. 하나의 개인적인 소스를 통해서 나는 수많은 내 아바타들도 만들 수가 있고, N 스크린을 넘어서 N 스페이스 전략을, 하나의 공간만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공간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기업 전략에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거버먼트를 한번 구상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빅 아젠다들을 만드는 방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지금 사이버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메타버스 대학들을 만들 수 없을까? 완전한 메타버스 대학들을 만들 수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전자정부 선도국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전자정부 선도국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정보를 액세스할 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화면과 어렵게 접근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가상행 정보로 만약에 이렇게 전환된다면 우리는 그냥 그 복잡한 매뉴얼들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겠죠. 지능화된 에이전트한테 서비스를 받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당되는 공무원분이 개입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의료 부분에서도 국가 자격 시험이라든가 현재 좀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R&D도 우리가 여태까지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어떤 기술의 총체가 XR 플러스 DNA이기 때문에 지금의 R&D가 각각의 기술 요소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걸 복합적으로 구성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미션처럼 정하고 R&D 기술 트리를 이제 결합해 붙이는 방식들,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그 가상국가 버추얼 싱가포르를 만들어서 나라 전체를 가상화시켜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위험을 예측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들을 시도를 이미 하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예견적인 대응이 좀 가능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좀 적용이 되면은 우리도 메타버스 거버먼트로 가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인데, 우리가 문샷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글에서 썼던 구글 X가 보통 이제 이게 인간의 미래를 바꾸는 어떤 도전적인 목표로 구글 X가 썼던 표현인데요. 문샷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주 거대한 문제들, 그리고 기존에 없는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샷 프로젝트 같은 큰 샷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 그 존 F 케네디가 달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많이 했던 건 만원경의 성능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죠. 만원경의 성능을 높이면 달을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전혀 다른 어프로치는 아예 달에 가는 거죠. 달에 가는 탐사선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상이라는,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어떤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세계에서 지금 많은 경우에 그냥 메타버스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메타버스 밖에 있거든요. 메타버스 밖에서 메타버스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저건 너무 이제 다른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거대한 메가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봐야 될 시기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박사님. 정말 좋은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좀 사전에 준비한 질문 몇 가지, 2개 정도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메타버스 이렇게 기술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어떻게 대비를 해 나가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게 앞으로 아주 큰 이슈가 분명히 될 것이고, 우리가 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나게 다들 놀라워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순기능에 대해서도 누구나 다 인터넷 경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부가가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 어두운 면들도 상당히 있었죠. 불법 콘텐츠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살아오면서도 그게 완전히 다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그걸 막기 위한 노력과 그것들을 또 이제 더 문제를 만들어내는 어떤 세력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시대를 겪으면서 느꼈던 레슨들이, 그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저는 어떻게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지금처럼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역기능을 이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불법 컨텐츠의 영상이 유포가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가상에서는 지금. 그러면은 불법 공간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공간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가상 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현실에 있는 그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충분히 인증이 돼 있어서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가상 안에서 중요한 순간이라면, 우리가 그냥 놀이공간이나 이러면 또 뭐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덜하지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인증 문제, 그리고 결제 같은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더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뭐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는 부분들, 기존에 보면 우리가 또 인터넷 시대 때 사전에 모든 것들을 다 정보가 부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또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이드라인들을 미리 잘 배포를 하고 위험 요소들을 미리 얘기를 하고 사업자들이 지킬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또 준비를 한다면은 크게 돈을 낼 것 같고, 지금 그런 일환으로 그 가상융합 경제 전략 안에 가상융합 경제법이라고 하는 법안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고민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메타버스가 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기술의 좀 집약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좀 보완해 나가야 할 뭐 ICT 기술이나 좀 미래에 어떤 기술들로 메타버스를 더 정교하게 보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아주 지금의 메타버스는 우리가 아주 엄청나게 고도화된 기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준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기술이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극단의 경우에 가게 되면은 가상 안에서도 오감을 완전하게 느낄 수 있는가, 오감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각이나 뭐 청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굉장히 몰입감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른 더 연구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뭐 향기라든가 후각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또 다른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페이스북의 그 뇌신경을 활용해서 이제 가상 공간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부분들이고 계속해서 R&D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오감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도 노력이 되고 있고 상당히 또 계속해서 진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